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 이름난 강씨 문중의 종가댁은 대대로 명성이 자자했으나 요즘 들어 집안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장남 도윤에게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하여 늘상 기침을 달고 살았으니 이제 나이 25을 넘어서도 제대로 걸음을 떼기조차 힘겨워하였습니다. 그러니 집안의 크고 작은 살림살이 모두가 며느리 최연아의 손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지요. 연아는 본디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총명함과 살림솜씨가 뛰어나 일찍이 소문이 퍼졌고 그 인연으로 강씨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온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22의 나이에 벌써 집안 살림을 도맡아 꾸려가니 쌀독과 장독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머슴과 계집종들을 부려 농사일을 살피고 장부까지 직접 손에 쥐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도윤이 힘겹게 기침을 하고는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연화야, 요즘 쌀값은 어떠하냐? 연화는 남편 곁에 다가앉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근래 들어 조금 오르긴 했으나 큰 탈은 없을 듯합니다. 가을 거지만 무사히 마치면 걱정할 일은 없겠지요. 허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명문가 교수로 자존심이 높은 분이었기에 중인 집안 출신의 며느리가 살림살이를 장악하고 있는 꼴이 영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특히 연하가 장부를 직접 펼쳐 돈 계산을 하는 모습만 보면 눈살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부녀자가 직접 돈을 만지고 장사꾼처럼 굴어서야 어디 체면이 서겠느냐. 박씨 부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린 소리가 연하의 귀에 닿았으나 연하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집안이 기울어가는 판에 체면만 차릴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차남 만호였지요. 23세 만호는 체구가 건장하고 머리 회전도 빠른 편이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제 형에 대한 질투와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님은 몸도 성치 못한데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거머쥐고 있으니 이 어찌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은 날로 깊어져 갔고 결국 그 화살은 형수 연하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연하가 집안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만호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제 몫을 가로채는 것처럼만 보였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만호는 어머니 앞에 나와 앉아 은근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형수님이 장부를 혼자만 관리하시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박씨 부인이 눈썹을 치켜세우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만호는 고개를 조아리며 신중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형님이 편찮으시니 어쩔 수 없다지만 집안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 하나가 홀로 쥐고 있는 건 아무래도 수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박씨 부인의 얼굴에는 미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본디 며느리에 대해 품었던 불만이 있었던 터라 둘째 아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이지요. 한편 연하는 이런 속내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병든 남편을 돌보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 여겼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요해 보이는 집안이었으나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질투와 의심의 씨앗은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머지않아 큰 풍파로 번져날 것임을 아무도 예감하지 못하였지요. 며칠이 흐르자 만호의 질투는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형수 연하가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척척 처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작 자신은 이 집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지요. 특히 연하가 머슴들과 계집종들에게 분명히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본래 그런 일은 집안의 남정네가 맡아야 하는데 형이 병약하다는 이유로 모든 권한이 며느리에게 넘어간 꼴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춘보가 오늘 논밭 둘러보고 벼가 어찌 자랐는지 잘 살펴오너라. 연하가 머슴에게 당당히 일러두는 모습을 본 만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런 일은 자신이 나서야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날 밤 만호는 어머니 박씨 부인의 방을 찾았습니다.
부인은 촛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들어서자 바늘을 멈추고 고개를 드셨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왔느냐? 어머님, 요즘 들어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만호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자 박씨 부인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인데 그러느냐? 형수님 때문입니다. 형님이 병약하시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요즘 형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호는 일부러 말을 흐려 어머니의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똑바로 말해보아라. 박씨 부인이 바느질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자 만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이 혹시 집안 재물을 몰래 빼돌리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박씨 부인의 얼굴빛이 단박에 굳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냐? 제가 공연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장부를 혼자만 챙기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 어머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혼자 나가셨다가 꽤 늦게야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만호는 연하가 장터에 나가 곡식값을 살펴본 일을 두고 거짓을 섞어 늘어놓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가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평소 중인 출신의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던 터라 아들의 말이 더욱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이지요. 정녕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어머님, 제가 거짓을 꾸미겠습니까? 요즘 형수님이 머슴들과 계집종들을 대하는 태도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듯 굴고 계십니다. 만호는 연하가 살림을 알뜰히 챙기며 종들에게 분명한 지시를 내린 것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어머니 귀에 흘려넣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늘 마음속에 맺혀 있었던 터라 아들의 말이 더 의심스럽게 들리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생각을 굳혀주는 듯 했지요. 한편 이런 일을 알 리 없는 도유는 방 안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더 괴로운 것은 아내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고 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연하야, 내가 이토록 무능하니 내 고생이 크구나. 도윤이 힘겹게 말하면 연하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시지요. 부부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책을 붙잡고자 애쓰면서도 어머니와 동생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 불안하기만 했지요. 밤마다 등잔불 아래 책을 펼치면 기침이 쏟아졌고 그럴 때마다 연하가 약을 다려 건네며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무렵 만호는 집안 곳곳에 연하에 관한 헐뜯는 말을 흘려댔습니다. 머슴들과 계집종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혼자 돈을 만지신다는데 괜찮을까? 둘째 도련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 않겠어.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강씨 집안은 이미 균열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만호의 질투가 뿌린 의심의 씨앗이 집안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호의 음모는 날이 갈수록 치밀해져 갔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긴 그는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꾸미려 하였습니다. 어느 달이 밝은 밤 만호는 조용히 사랑채를 빠져나와 형수 연하가 장부를 보관해두는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이 깊이 잠든 시각이었지요. 그는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서서 촛불을 켜고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연하가 정리해놓은 장부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한 푼도 어긋남이 없었고 자질구레한 비용까지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것을 본 만호는 오히려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토록 꼼꼼하니 설령 무엇을 빼돌린다 해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겠구나. 그는 중얼거리며 붓을 들어 숫자를 고쳐 적기 시작했습니다. 쌀 10석이라 기록된 곳을 15석으로, 은전 10량이라 적힌 곳을 15량으로 교묘히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겼습니다.
만호는 미리 준비해온 은전 몇 냥을 곳간 구석에 감추고 그 위에 연화가 늘 쓰던 비단 조각을 살짝 덮어두었습니다. 마치 연화가 몰래 돈을 숨겨둔 듯 보이게 하려는 수작이었지요. 모든 일을 마친 그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곳간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음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만호는 집안의 늙은 종덕보를 불러냈습니다. 덕보는 이 집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충직한 머슴이었으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 기력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덕보야, 할 말이 있다. 만호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부르자 덕보는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련님? 내가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터인데 요즘 형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 수상쩍지 않으냐? 덕보는 놀란 얼굴로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잘못이 아니라. 만호는 잠시 말을 고르고는 눈빛을 날카롭게 바꾸었습니다. 혹시 본 것 없느냐? 밤중에 곳간을 드나들었다거나 하는 일 말이다. 덕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순간 만호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덕보야, 내가 지금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도련님. 제가 어찌 감히 거짓을. 그렇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앞으로 형수의 수상한 행동이 눈에 띄면 반드시 내게 알려라.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니 잊지 마라. 덕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만호는 한 발 더 나아가 낮게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다른 이에게 한마디라도 흘린다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 명심해라. 덕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둘째 도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위압적이었지요. 알겠습니다, 도련님. 만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머슴 춘복과 계집종까지 불러내 비슷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겉으로는 감시를 부탁하는 듯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입을 다물게 하려는 위협이었지요. 며칠이 흐른 뒤 만호는 마침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박씨 부인을 찾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말씀드린 일과 관련해 제가 좀 더 알아본 것이 있습니다. 박씨 부인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제는 더는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형수님이 정말로 집안 재물을 빼돌리고 계신 듯합니다. 그 말에 박씨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그 말이 더욱 크게 들렸던 것이지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냐? 예, 제가 장부를 직접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곳간에서는 만호는 일부러 말을 끊고 숨을 고른 뒤 이었다. 숨겨둔 돈까지 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터져 나온 것이지요. 이제 모든 의혹의 화살은 연하를 향해 곱게 겨누어졌습니다. 만호의 말을 들은 박씨 부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어 터져 나온 것이지요. 당장 연하를 불러오너라. 박씨 부인의 날 선 목소리가 안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계집종 월하가 허둥지둥 달려가 연하를 모셔왔습니다. 연하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이렇게 급히 부르셨습니까? 차분한 연하의 목소리는 오히려 박씨 부인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태연해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이 더더욱 얄미웠던 것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무슨 짓을 해왔는지 모른다고 하겠느냐. 연하는 눈을 크게 뜨며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말씀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아직도 발뺌을 하느냐. 박씨 부인이 손가락으로 연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집 재물을 몰래 빼돌린 일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연하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나 자신을 도둑으로 몰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짓을, 아직도 거짓을 늘어놓는구나. 만호가 직접 곳간에서 내가 숨겨둔 돈을 찾았다고 하지 않았더냐. 연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곳간에 돈을 숨겼다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한 목소리로 자신을 몰아세우니 변명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병상에 있던 도윤이 소란을 듣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안채로 나왔습니다. 기침을 하며 벽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도윤아, 내 아내가 집안 돈을 훔쳐 몰래 감추었다 한다. 도윤은 놀란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와 동생이 한 목소리로 말하니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하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남편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연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방님, 제가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곳간에 있던 돈은 어찌 설명하겠느냐. 만호가 끼어들며 몰아세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연하야, 이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널 두고 볼 수는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연하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쫓겠다고 하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지요. 어머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결코 그만두어라. 더 말이 길면 큰 봉변을 당할 줄 알아라.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절망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으나 도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굵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연하는 작은 보퉁이 하나만 품에 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갈 곳도 없이 서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애처로웠지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몸종 송춘이었습니다. 연하와 비슷한 또래의 처녀로 평소 누구보다 성심껏 연하를 모셔왔던 아이였습니다. 소녀도 함께 가겠습니다. 춘희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연하 곁에 섰습니다. 연하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춘아, 내가 나설 일은 아니다. 너는 이 집에 남거라. 아닙니다. 부인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내쫓기시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춘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연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보았습니다. 둘째 도련님께서 밤중에 곳간에 들어가시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실마리가 잡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비를 피할 곳을 찾는 것이 급했지요. 두 사람은 굵은 빗줄기를 헤치며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지만 서로의 곁에 기대어 나아가는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굳세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이들조차 안타까운 눈길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비 내리는 밤을 헤매던 연하와 춘희는 마침내 마을 어귀의 작은 주막에 몸을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주막 영감은 두 여인의 처지를 딱히 묻지 않았으나 안쓰러운 눈빛으로 방 한 칸을 내주었지요. 촛불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좁은 방, 젖은 옷을 말리며 앉은 두 사람은 속내를 나누었습니다. 춘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그날 밤 제가 본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끄덕이자 춘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뒤뜰에 빨래를 널러 나갔는데 둘째 도령님께서 곳간 쪽으로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여 숨어 지켜보니 촛불을 든 채 안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연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이냐? 예, 한참이 지나서야 나오셨는데 무언가를 감춘 듯 두리번거리셨습니다. 그땐 그저 수상하다 여겼으나 이제야 그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연하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모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시동생 만호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치밀한 수작을 벌였던 것이지요.
춘아, 내 말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이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읍내 관아로 향했습니다. 비는 멎었으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두 사람의 발걸음에도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군청 대문 앞에 이르자 문지기가 두 여인을 위아래로 훑으며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연하가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는 강씨 집안 며느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원님께 살해고자 왔습니다. 문지기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강씨 집안이라 했느냐? 그런데 며느리라는 여인이 이리 초라한 꼴이라니 가당키나 하냐? 연하는 분노를 삼키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연이 길사오니 원님께 직접 아를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오랜 실랑이 끝에 두 사람은 간신히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원님을 뵐 수는 없었고 대신 하급 관리 김주사가 나타났습니다. 40줄의 산에 얼굴엔 교활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건성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호소한다는 것이냐? 연하가 곱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시동생이 거짓 증거를 꾸며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이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김주사는 시큰둥하던 태도를 바꾸며 흥미로운 듯 앞으로 다가앉았습니다. 강씨 집안이라 했지? 둘째 아들 만호와는 내가 아는 사이라네. 며칠 전에도 만났지.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만호가 이곳까지 손을 써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주사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호가 그러더군. 형수가 집안 돈을 훔쳐 곤란을 겪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와서 오히려 그를 나쁜 자로 몰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순간 춘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둘째 도련님께서 밤중에 곳간에 드나드신 것을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김주사는 손사래를 치며 호통쳤습니다. 계집종 주제에 주인을 헐뜯는 거짓을 꾸민단 말이냐? 이런 허튼 소리로 관아를 어지럽히지 말고 썩 물러가라. 연하는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나리, 부디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김주사의 귀는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들을 뜻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그는 만호에게서 뇌물을 받은 뒤였습니다. 그만두어라. 더 떠들면 곤장을 치겠다. 김주사가 소리치자 아전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억지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관아 대문방, 춘희는 눈물을 흘리며 절망했습니다. 부인,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관아에서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그러나 연하의 눈빛은 오히려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춘아,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지. 비록 지금은 어둠이 깊어도 언젠가는 햇살이 비칠 것이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연하의 목소리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첫걸음은 좌절로 끝났으나 그녀의 마음속 정의의 불꽃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연하와 춘희가 관아에서 쫓겨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에 머물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막 주인이 흥분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큰일이 났다. 군청의 김주사가 붙잡혀갔다네. 연하와 춘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허허, 그자가 다른 송사에서 뇌물을 받다가 꼬리가 밟힌 게야. 윗전에서 특별히 보낸 관리가 조사하다 보니 숨겨둔 더러운 짓이 줄줄이 드러났다 하더군. 연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도 다시 살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던 것이지요. 과연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관아에서 사람이 와서 연하와 춘희를 다시 불러달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원님 이연목이 직접 만나겠다는 정갈이었습니다. 이연목 원님은 백발이 성성한 중년 관리로 청렴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평소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귀담아 듣기로 유명했지요. 김주사의 비리가 드러나자
그동안 묵살된 송사들을 모조리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며칠 전 호소하러 왔던 자들이냐? 이현목 원님이 온화한 눈빛으로 묻자 연하가 단정히 절을 올렸습니다. 예, 원님. 저는 강씨 집안의 며느리 최연아입니다. 김 주사가 너희 고발을 묵살했다 하니 자세히 말해보아라. 원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용기를 얻은 연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사연을 풀어놓았습니다. 집안 살림을 도맡게 된 내력, 시동생 만호가 어떻게 거짓을 꾸며 자신을 모함했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쫓겨난 사정을 눈물로 전했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나서 춘희에게도 물었습니다. 내가 보았다는 일을 낱낱이 말해보아라. 춘희는 긴장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뒤뜰에서 빨래를 널다가 둘째 도련님께서 촛불을 들고 곳간에 들어가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참 뒤 나오실 때는 무언가를 감추는 듯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원님은 턱을 매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꾸밈이 없는 듯했고 오랜 경험으로 보아 거짓일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지. 거짓으로 꾸민 흔적이라면 반드시 자취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현목 원님은 즉시 포교들을 이끌고 강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하와 춘희도 동행했습니다. 관가의 일행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대문 안은 삽시간에 술렁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고 만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상의 도윤도 무슨 일인지 몰라 안채문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현목이다.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을 조사하러 왔으니 모두 사실대로 말하라. 원님은 곧장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샅샅이 살펴보니 구석진 곳에서 은전 몇 냥이 나왔고 그 위에는 연하의 것으로 보이는 비단 조각이 덮여 있었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녕 숨기려 했다면 어찌 이리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었을까? 이 또한 수상하구나. 이어 장부를 펼쳐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몇몇 글자가 다른 부분과 어딘가 달랐습니다. 획의 힘과 결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 보아라. 이 부분들은 다른 이가 나중에 덧써 넣은 듯하다. 원님은 만호를 불러냈습니다. 내가 형수를 고발했다 들었다. 솔직히 말하라. 이 장부를 고친 것이 내가 아니더냐? 만호는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원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님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어 집안의 종들을 차례로 불러내어 물었습니다. 마침내 늙은 머슴 덕보가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원님, 소인이 거짓을 꾸몄습니다. 둘째 도련님께서 형수님을 해치려 하시며 입을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실체가 드러난 것이지요. 만호야, 더는 발뺌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형수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심고 종들까지 협박한 것이 분명하다. 그제야 만호는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이미 패배감으로 가득 짓눌려 있었습니다. 만호가 모든 죄를 드러낸 이튿날 이현목 원님은 관아뜰에서 정식 재판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큰 송사는 백성들 앞에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기 때문이지요. 새벽부터 뜰 앞에는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씨 집안은 이름난 가문이었으니 그 집에서 터진 일은 누구나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여인이 강씨댁 며느리라더라. 허면 억울한 누명을 썼다던 말이 참이란 말이냐?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춘희와 함께 한쪽에 서 있었는데 며칠간의 고생으로 얼굴은 수척했으나 눈빛만은 굳세었습니다. 옷이 정각, 이현목 원님이 관복을 단정히 입고 관모를 쓴 채 위엄있게 나타나자 뜰에 모인 백성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강씨 집안에서 일어난 큰 일을 밝히려 한다. 너희 백성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원님의 말이 끝나자 포교들이 만호를 끌고 나왔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만호는
고개를 떨군 채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당당하던 기세는 이미 자취도 없었습니다. 원님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죄상을 차례로 읽었습니다. 죄인 강만호는 형수를 모함한 죄, 장부를 조작한 죄, 종들을 협박한 죄, 가문의 이름을 더럽힌 죄를 범하였다. 뜰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원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혈육을 모함하고 가산을 탐한 죄는 천륜을 저버린 일이니 엄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을 눈감아 버린다면 세상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박씨 부인이 앞으로 나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님, 불초한 어미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해보아라. 박씨 부인은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내쫓은 것은 모두 제 잘못입니다. 둘째 아들의 말만 믿고 며느리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 모든 화가 제 탓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그대의 뉘우침은 알겠으나 죄는 죄다. 잘못을 저지른 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는 다시 만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강만호,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알겠느냐. 형수를 모함하여 집에서 내쫓은 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짓밟을 뻔한 중죄다. 만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원님은 심각한 얼굴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만호는 곤장 30대를 치고 3년 동안 변방으로 귀양 보낸다. 또한 집안 재산의 일부를 거두어 피해를 보상하게 하라. 뜰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마땅하다, 옳은 처사다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원님은 김주사의 제목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백성의 억울한 호소를 묵살한 서기 김씨는 파직하여 다시는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김주사도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군 모습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원님은 연하를 앞으로 불러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억울함이 이제야 풀렸다. 앞으로는 더욱 떳떳하게 살아가거라. 연하는 깊이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원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주신 덕에 이제 다시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씨 부인이 연하 앞으로 다가와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하야, 이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너를 의심하고 내쫓은 것은 참으로 큰 잘못이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어머니를 연하는 황급히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지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다시는 마음 쓰지 마십시오. 뜰에 모인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저런 며느리야말로 참된 효부가 아니겠는가. 그토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원망 하나 하지 않는구나. 그래, 저런 의로운 이가 있기에 세상이 아직 살만하지. 그리하여 강씨 집안의 송사는 마침내 올바른 결론에 닿았습니다. 억울함은 풀리고 정의는 드러났지요. 재판이 끝난 뒤 연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선량한 며느리를 의심하고 내쫓았던 일이 부끄럽고 두려웠던 것이지요. 병상에 있던 도유는 아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한스럽구나. 어머니와 동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내 편에 서지 못한 내가 참으로 한심하다. 연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런 말씀은 마시지요. 모든 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윤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견디고도 꿋꿋이 진실을 밝혀낸 모습을 보며 자신도 이제는 제대로 된 가장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지요. 며칠 뒤 도윤은 진지한 얼굴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연하야, 나는 그동안 병을 핑계 삼아 모든 것을 내게 맡겼구나. 이제는 달라져야겠다. 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써야겠다. 서방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과거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 한다. 몸은 약하더라도 마음은 굳건히 세워 반드시 급제하고 말겠다. 연화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남편이 마침내 스스로의 길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연화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의로운 며느리라 부르며 입을 모았습니다. 강시댁 며느리만큼 현명하고 굳센 부인네가 또 어디 있겠는가. 저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현부이지. 심지어 다른 고을에서도 연화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인사를 드리는 이들이 있었지만 연화는 조금도 교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히 살림을 꾸리고 사람들을 살뜰히 대했지요. 한편 춘희는 연화를 끝까지 따르며 진실을 밝힌 공을 인정받아 더는 종이 아닌 집안의 식구로 대우받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직접 불러 말했습니다. 춘아, 내가 연화를 따르며 끝내 진실을 밝혀내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집안의 식구로 여기겠다. 춘희는 눈물이 고여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는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강씨 집안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살림을 맡았으나 이제는 시어머니의 전적인 신임을 받으며 마음 편히 일을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 뒤 도윤은 아내의 보살핌 속에 책을 붙잡고 글 공부에 정진한 끝에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연화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경사로군요. 그동안의 노고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도윤이 벼슬길에 오르자 집안은 예전보다 더 크게 융성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값진 것은 집안에 화목이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연화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박씨 부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그때 너를 내쫓았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미는구나. 연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은 마시지요. 모든 것이 하늘이 내린 시련이었다고 여기고 앞으로는 오직 화목하게 지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귀양살이를 마친 만호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변방의 고된 세월을 겪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형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저지른 죄는 100번 죽어도 씻을 수 없으나 부디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화는 만호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시지요. 우리는 한 집안 식구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연화의 넓은 아량에 감탄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핏줄이라도 의롭지 못하면 무너지고 의로운 마음만이 집안을 다시 세운다더라. 지금도 사람들은 연화의 이야기를 전하며 후손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며 의로운 마음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다고 말이지요.